원화 가치가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 30%가 증발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원화로 1억을 갖고 있었으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전 세계에서 원화가 차지하는 가치가 이미 30%가 날아가서 여러분들은 7천만 원밖에 못 갖고 있는 셈이 됐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투자식계자 김PB입니다. 최근에 제 영상 원화 가치 붕괴라는 썸네일로 올린 제 영상이 조회수가 거의 47만 회가 나왔습니다. 이대로면 뭐 50만 회까지는 너끈히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영상 핵심 내용은 사실은 이거예요. 같은 1,400원이 아니다. 환율이 지금 이제 환율이 1,400원대인데 옛날 1,400원 때보다 지금 1,400원인 때가 실제로 더 원화가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라는 내용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옛날 기준에 2025년 1월 기준으로 현재를 평가해봤을 때 실제 환율이 1,580원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거를 계산해보니까 1,570원 정도 수준이긴 하더라고요. 이 영상 내용의 핵심은 결국 그겁니다. 원화랑 이제 달러랑 비교한 게 이 원달러 환율이잖아요. 근데 지금 달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면은 원화 가치가 올랐어야 되는데 원화 가치도 떨어졌다. 왜 그러냐? 유로화나 다른 이제 그 엔화나 이런 다른 통화들이 가치가 올라갔는데 원화도 그럼 따라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만 단순 놓고 비교해볼 게 아니라 다양한 다른 통화 대비해서 원화 가치가 지켜졌냐 안 지켜졌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그게 안 지켜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실제로 요 영상 조회수도 47만 회 넘게 나와서 거의 50만 회까지 가기 직전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환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정치 관련된 유튜버나 아니면은 뭐 좀 이제 스레드 이런 데에서 제 영상 보고서 이제 1,580원 이 얘기를 이제 쓰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쭉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실제 환율 1,580원이랑 비교해보면 지금은 이제 1,57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소강 상태인 상황인데, 제가 이제 그 영상에서 지난번 요 영상 있잖아요. 요 이제 47만에 터진 요 영상에서 미처 말씀 못 드린 내용들이 또 있어가지고 요걸 좀 한번 정리해드려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환율의 작동 원리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환율은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 국격이에요. 국격이 곧 환율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한국이 차지하는 국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가 빛나면 빛날수록 환율은 더 안정되고 더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 한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돌입하게 되면은 해당 국가 화폐의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 세계에서 달러가 기축통화인가요? 간단합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이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 그 국가의 힘이 강해지고 경제가 탄탄해지면은 그 나라 돈으로 바꿔서 결제를 하고 그 나라 돈으로 바꿔서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국 국격이 곧 환율이 되게 되는 겁니다. 왜 미국의 달러, 유럽 연합의 유로, 그 다음에 일본의 엔화, 그 이외에 다양한 국가들의 화폐가 있는데 외환으로 이제 가치가 높은 그런 이제 외환 국가들의 특징은 다 경제가 탄탄한 국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부강해질수록 화폐 가치 또한 강해집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기축통화나 준기축통화로 이제 분류되는 통화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달러, 유로와 엔화 이런 이제 화폐들의 공통점은 전부 강대국의 화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죠. 근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이걸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융시장의 트렌드 상으로 이게 세계 금융시장은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외환이든 뭐 상품시장, 원자재든 다 트렌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고평가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저평가될 때도 있어요. 가치가 100이라고 해서 늘 가격이 100인 건 아니에요. 150일 때도 있고 50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나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망국으로 치닫고 있고 원화 가치도 확실히 악화되고 있다는 게 확실하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도 제가 굉장히 놀라운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에요. 2021년 유동성이 이제 발행되기 시작한 이래로 2020년 코로나 쇼크 딱 터지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살짝 안정되다가 쭉 올라와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갈수록 다른 나라 국가에 비해서 안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달러 인덱스랑 한번 이렇게 겹쳐서 볼게요. 달러 인덱스랑 이렇게 원달러 환율을 비교를 해보면 진짜 재밌는 사실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자, 2017년, 2016년 요때 당시에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나오거든요. 요때 2017년 이럴 때 보면은 이제 달러 인덱스가 여기 보시면은 100포인트였던 때가 있어요. 100포인트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내지는 아무리 낮아도 1,300원대 유지했었던 때입니다. 지금도 원달러 환율 뭐 1,400원대에서 지금 계속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 당시 2017년 뭐 2016년 뭐 내지는 그 전에는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 정도라고 하면은 원달러 환율은 얼마였냐? 지금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1,100원대입니다. 거의 1,100원대. 진짜 잠깐 1,200원대 찍었지 거의 1,100원대였어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똑같은 100포인트에서 이 한 거의 8년 전에 달러 인덱스가 100일 때 이때는 환율이 1,100원이었고 지금은 1,400원이다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달러 인덱스 수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왜 이때는 환율이 1,100원이었고 이때는 1,400원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한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왜? 미국과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은 경제가 이제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 경제가 좀 안정되고 기관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제 화폐를 살 만한 이런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폐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화폐는 어떻습니까? 화폐 수요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원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이탈을 하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공통적인 시점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막 1,400원을 찍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2016년 17년 전이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여야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가 더 이제 좋아졌다라고 하면은 1,000원대 내지는 그 이하 900원대 이런 식으로 이제 갔었어야 되겠죠. 이것도 쉽지 않은 거지만 사실 최소 안 돼도 1,200원대 는 지금 환율이 유지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죠. 똑같은 달러 인덱스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100원이어야 되는 환율이 1,400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거는 약 30% 정도 원화가 더 이제 평가가 절하됐다라는 건데, 즉 원화 가치가 30% 정도 더 떨어졌다라는 건데, 결국 정리해보면 이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원화 가치가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 30%가 증발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원화로 1억을 갖고 있었으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전 세계에서 원화가 차지하는 가치가 이미 30%가 날아가서 여러분들은 7천만 원밖에 못 갖고 있는 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그 이유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전 세계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왜 이렇게 박살이 나는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관세 리스크입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언론사에서 이런 얘기를 왜 제대로 안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관세 지금 25% 상태예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관세가 25%로 협상도 안 되고 그대로인 상태인데, 마치 이제 트럼프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 이 관세 협상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외신이나 이제 트럼프의 그 트위터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한 번도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일관되게 똑같은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자꾸 뭔가 자책골을 넣는 느낌이 좀 가깝거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관세는 25%인데다가 일본이랑 유럽은 우리의 경쟁 국가 중에 하나인데, 수출 경쟁 국가인데 여기는 관세 15%로 지금 타결이 아예 돼버린 상황이에요. 서류상으로 완전 명확하게 발효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5%죠. 그러니까 사실상 관세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유럽연합에서 특히 우리 철강 관세가 미국이 이제 철강 50% 때려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 다 망하게 생겼는데, 유럽연합마저도 미국의 동맹국가다 보니까 미국 따라서 철강 관세를 50%로 2배 인상시켜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은 이제 미국에도 철강 못 팔고 유럽에도 못 팔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뭐 포스코부터 뭐 되게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고 고용을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주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이것 때문에 정말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이런 관세 리스크 때문에 뭐 자동차, 화장품, 뭐 반도체, 기타 등등 뭐 제약, 수많은 업체들이 지금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석유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이런 제품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될 때 점점 더 큰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관세 리스크가 이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결국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야 이 환율도 좀 안정이 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건 결국 한화로 뭔가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기업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채권이든 뭐든. 그럼 원화를 사서 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질 이 원화가 환율이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코스피는 쭉 올라가는데 환율도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유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코스피가 지금 이제 버블이 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관세 리스크를 좀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가장 큰 리스크가 정치 리스크입니다. 저는 좌우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냥 정치적인 지금 상황에 대한 리스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랑 조금 다르게 대통령이 되든 좌가 되든 우가 되든 탄핵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와요. 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정치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 증거 자료 중에 하나가, 뭐 이 기사는 제가 하도 많이 보여드려서 다들 아실 텐데, 그 해외 유명한 회사인 헨리앤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가 부자가 이탈하는 걸로는 전 세계 4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이 해외로 이탈을 많이 하는 국가로서는 전 세계에서 탑 4를 찍는다는 거예요. 1위는 영국인데 2위는 중국이고 3위는 인도잖아요. 다 정치적으로 불안하거나, 영국은 특히
특히 브렉시트하거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지금 막 시위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언론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나라인데 영국은 부자들이 진짜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공산당에 이제 어떤 그 저항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중국에서 이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지금은 공산당 간부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해외로 못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 무비자 입국 상관없는데 지금 중국에서 일반적인 국민들은 아예 해외로 못 나가게 막아버렸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무비자 입국 들어온 사람 누구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영국이랑 중국 같이 이제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막 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런 국가들만 부자들이 많이 이탈이 되는데 대한민국도 거기 중에 하나다. 러시아 이런 데 보세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 망가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아니면은 이렇게 부자들이 이탈을 안 하는데 대한민국은 사실상 정치적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왜냐? 부자들이 많이 이탈하고 있으니까. 부자들은요 자신의 사업과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나라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자 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데 못하러 해외로 이탈을 할까요? 우리나라 돈만 많으면 살기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그 1900 한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 때까지 경제가 열심히 성장을 하고 부자들이 대우받았었던 이런 사회 이런 시대일 때나 먹고 살기 좋았지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세금 엄청나게 떼갑니다. 자 그럼 정치적 불안을 우리가 좀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 누가 경제를 살리고 누가 경제를 죽이느냐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하면 다 답이 나와요. 우리나라 6.25 이후로 1950년 이후 경제 성장률이 꾸준히 30년 이상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GDP 성장률 보게 되면은 6.25 전쟁 끝나고서 이제 60년대 초반 때부터 쭉 올라가다가 1960년대 후반 70년대 80년대까지 경제 성장률이 막 10%대씩 찍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런 국가는 유례가 없습니다.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죠. 그럼 이때 당시에 누가 대통령이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했고 그게 보수인지 진보인지 찾아보면은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서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고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오고 국민들이 먹고 살만 했는지 찾아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어떤 정책, 어떤 이제 곳이 집권을 했을 때 경제가 잘 된다라는 게 이미 결과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역사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부정하고 서로 대립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국가가 성장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좌우를 떠나서 팩트의 사실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세 번째로는 경제 리스크입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렸지만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쭉 1960년대부터 이제 거의 90년대 초까지 IMF 터지기 전까지 미친 듯이 경제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IMF 딱 터지고 나서 점점 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감소를 하죠.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작은 중소기업과도 똑같았어요. 우리가 매출 뭐 10억, 20억 하는 작은 중소기업은 매년 2배, 3배씩 또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연에 10%씩만 성장해도 기적이에요.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뭐 매출을 뭐 몇십조 원을 내는데 그걸 몇백조 원 이렇게 2배씩 성장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이유 우리나라가 일단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 동력이 더 이상 사라졌어요. 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려면 AI 기술 이런 것들로 이제 첨단 기술로 우리가 전 세계를 잡아 먹어야 되는데 기술력을 중국에다 다 뺏기고 있죠. 그래서 과거 역사의 영광에서 초고속 성장을 지속해왔지만 지금은 사실 성장세도 무너져가고 있고 이마저도 출산율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더더욱 가속화돼서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경제 성장률은 악화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를 기관 투자자들이 모를까요? 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하는 거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국의 미래가 일본처럼 될 거다. 고령화 사회의 저성장 고착화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칭찬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처럼만 우리나라가 경제가 돼도 상당히 선방한 겁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투자로서는 미국만큼 전 세계에 투자를 많이 했고 순 채권 국가이기도 해요. 미국의 채권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한 국가이기도 하고 해서 투자라고 하면 일본은 해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일본처럼만 돼도 상당히 선방한 건데 우리나라는 최악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처럼 갈 수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지금 어떤 상황이냐? 기업이 없어요. 일할 기업이 없으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빈곤율이 높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이 빈곤율이 높고 자영업 비율이 엄청나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노점상 같은 거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극에 달할 수 있는 왜냐 우리나라는 해외에다 엄청나게 투자를 한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인구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기술력은 갖고 있지만 중국에 다 뺏기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친기업 정책들을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부족해요. 친기업 정책들을 내고 세금을 깎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기업들을 한국으로 유치시켜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제조업체랑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 다 미국으로 들어와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나라가 다시 부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미국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제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제조업이라는 건 물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미국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소비도 많이 하겠죠. 미국인이니까 미국에다 돈을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옛날에 우리 미국이 몇십 년 전에는 전 세계 제조업에서 탑급이었거든요. 근데 그 제조업체 그 탑급이었던 그 제조업 경쟁력을 중국에다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중국이 전 세계에 이제 공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중국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서 지금 미국까지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열받는 거죠. 너네 우리가 뭐 애플 다 중국에서 만들고 우리나라 물건을 다 중국에서 만들어줬더니 이제 우리 기어오르려고 하네? 안 되겠다. 이러고서 전부 다 지금 다시 미국으로 다 불러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다. 일자리가 있어야 이제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그래서 중국 경제도 성장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일할 곳이 있어야 돈을 벌고 애도 낳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이제 지금 만들려고 이제 트럼프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그런 것들을 따라가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애도 별로 안 낳아요. 출산율이 0.8, 0.9 수준인데 2명의 남자 여자가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2명 결혼했으면은 최소 2명 정도는 낳아야지 인구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뭐 병이나 이런 걸로 사망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합계 출산율이 2.1을 넘어야 돼요. 2명이 만나서 2명 조금 더 넘게 낳아야 그 인구수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지금 그렇게 적게라도 어떻게 이제 2명이 만나서 1명 간신히 낳았는데 그 인재들마저도 다 한국에서 뜨고 있습니다. 이공계 엘리트가 연에 3만 명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우리나라 신규로 뭐 취업하는 신규 취업자 수가 뭐 20만 명이다 이런 기사가 있는 거 보면은 일자리 한 15% 20%에 해당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해외로 빠지고 있는 겁니다. 해외 가려면 기본적으로 영어도 돼야 되고 학력도 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해외로 빠져나오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어떻다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는 겁니다. 낳아놨더니 그중에 똑똑한 놈들은 다 해외로 가고 가뜩이나 애도 없는데 그마저도 다 해외에 나가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관세, 정치, 경제적 세 가지의 삼중고라는 이런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이유도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도 국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대부분 다 미장으로 빠져 있죠. 코인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미장이 더 화끈한데. 그러니까 지금 미장으로 다 돈이 모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환율이 당장 얼마인가, 원달러 환율 얼마인가도 중요하겠지만 이 환율이 지금 1,400원대고 사실상 지금 전 세계 환율 총 통틀어서 생각해보면 1,580원 수준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환율이 오기까지 어쩌다가 이렇게 지금 이제 환율이 망가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렸고요. 자, 추석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이 부분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우리나라에 결국은 친기업 정책, 세금 낮추는 정책, 이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고 기업들을 몰아내는 정책, 해외로 내쫓는 정책, 그리고 리스크 이런 것들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원화 가치는 더 빠르게 무너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원화가 그래도 평가절하 되면은 수출에 도움되지 않나요? 그게 짧게만 봐서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은 터키나 이렇게 화폐 가치 무너지는 국가는 수출 다 대박 나겠네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경제가 안정되고 성장하면서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지면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원화 가치가 경제가 박살나면서 무너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터키나 베네수엘라에서 수출 사업하면 대박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경제가 안정되는 게 1번인데 지금은 사실은 경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70년이 되면은 2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여러분들 길거리에 나가서 데이트를 하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수영장을 가고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여행을 가고 하는 모든 순간에서 한국에 있으면은 외국인을 빼고 순수하게 한국인만 봤을 때 2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에요. 길거리에 보이는 모든 공간이 다 탑골공원처럼 된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벌어질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고, 뭔가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늘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부터 1990년까지의 고도 성장을 이뤘던 이 한강의 기적의 당시를 또다시 재현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초전도체 같은 기술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고, 이제 우리가 알던 영광의 한국은 더 이상 벌어지기가 힘들 거예요. 노력만 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었던 시대는 지금이 아니라 과거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과거야 한국만이 높은 고도의 경제성장 때문에 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가 됐지만, 지금은 개천에서 용 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차라리 통일을 하거나 초전도체 같은 말도 안 되는 기술이 딱 생겨서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100% 확률로 거의 저성장 고착화가 거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순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복지가 전 세계에서 1위인 프랑스, 지금 IMF
지금 구제금융 받기 직전이다라고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발언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브렉시트 이후로 망해가고 있는 영국, 언론의 자유가 탄압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영국이. 그리고 독일처럼 경제가 둔화되고 제조업들이 붕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우리가 벌어지게 될 미래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럽연합에서 가장 강했던 3대장들이 지금 셋 다가 싸그리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마저도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건 한국도 그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정치랑 경제 같은 것들에 늘 관심을 갖고 눈을 뜨고 우리가 늘 목소리를 높여야지만 우리나라가 바뀐다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이 그냥 오늘 하루하루 즐기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아니 돈 벌어서 열심히 우리나라 살리는 사람 따로 있고 맨날 방에서 넷플릭스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인생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한국이 이렇게 위기 상황으로 빠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될 수 있게 관심을 늘 갖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한테 힘을 밀어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과 다우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도 시장은 무조건 오른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S&P 500은 이미 전 세계 경제의 규모를 벗어날 만큼 부풀어 있고, ETF와 패시브 펀드가 만든 초거대 자금의 흐름은 기업 실적과 상관없이 대형주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90년대 일본의 버블 경제, 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시장은 다시 한번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고 누구도 이 거대한 버블이 언제 터질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미리 대비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승장에서는 꾸준한 수익을 내고 역사적인 위기에서는 위대한 기회를 잡는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비전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나눌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주도 섹터 분석 칼럼. 상승장과 횡보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도 섹터와 핵심 종목들을 추적합니다. 둘째, 주간 데이터 브리핑 라이브. 매주 글로벌 경제 동향과 위기 진행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장기적으로 위험을 대비하고 역사적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셋째, 몬스탁 리포트. 단기 매매를 넘어서 강남 부동산처럼 장기적으로 꾸준히 모아갈 만한 괴물 같은 주식들을 발굴합니다. 결국 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위기 속에서 기회를 움켜쥐는 사람의 차이는 데이터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의 파도는 맞고 기회의 바람은 타는 곳, 김PB의 경제연구소,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